안녕하십니까. 이슈MB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은 여러 이슈들을 항상 가지고 갑니다. 또 잭슨 홀에서의 여파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슈MB에서 주요 내용들 다루겠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단히 빠르게 우리 시장은 그래도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이제 이틀간의 후폭풍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재빠르게 반등세를 돌려내면서요. 코스피 2430선, 코스닥은 0.8%, 한 1% 넘게 올랐었는데요. 위로도 조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최근에 투자를 하면서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오르는데 핵심으로 이제 K자가 앞에 붙은 거가 좋습니다. K뷰티, K2차전지, 예, K방산, 이런 K엔터 이런 쪽으로 해서요. 오늘은 K방산이죠. K방산에 대해서 최근에 현대, 롯데미 또 잭팟을 터뜨리고 있었는데요. K방산, 현대, 롯데에 대해서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집중 분석하겠고요. 그리고 집중 분석 시간에는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이 잭슨 홀 미팅 내용과 함께 파장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슈MB 시작하겠습니다. 예, K방산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방산하면 전통적인 내수주였는데요. 우리 남북 대치 상황, 이제 수출주로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K방산 그리고 대표주 현대로템 분석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려운 가운데 K방산이 잘 나가고 있다. 네. 사실은 또 실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건도 돼야 되는 거고. 네. 최근에 우리 방산 기업들, 방산주가 잘 나가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역시 제일 중요한 덕목은 가성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 예. 사실 방산주는 대부분 그렇게 수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국방 예산에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큰 재미를 못 봤는데 이게 수출주로 등극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호재는 이제 폴란드 쪽에서 57억 6천만 달러, 약 7조 정도의 수주가 있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가 65억 달러를 방산업체 전체가 합친 수출액이 네. 65억 달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수출 물량을 한꺼번에 수주를 했던 것이 가장 큰 호재거리였고 어제 잭슨 홀 미팅에서 제가 2,000 몇 개 종목들을 보니까 약 2,000개가 떨어지고 200개가 올랐는데 그 상황에서 어제 200개 오른 것 중에서 주요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방산과 원전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방산을 올랐던 것은 가장 큰 원인은 폴란드 수주였고 더해서 추가 수주가 예상돼 있는 것 때문에 방산주가 최근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일단 가성비가 좋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 어디다가 팔 수 있다. 네. 네. 모래 사막에도 팔 수 있고 추운 나라에도 팔 수 있고 사계절을 무기들에다 견디는 걸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K방산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난번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이런 표현을 누가 썼던가요? 네. 그런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볼까요? 방산 산업 전체를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세계 100대 방산 산업의 매출 규모가 5,310억 달러입니다. 네. 우리 돈으로 한 600조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의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는 전체 2.8%입니다.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2.8%면 8위, 9위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1위는 미국이 당연한 거고 그렇죠. 미국이 전체 시장의 한 40%를 점유하고 있고요. 2위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한 19%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영국이 3.3%, 3.1%니까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거의 0.2% 정도 차이 있는데 네. 이번에 폴란드 수주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올해 결산을 하면 영국을 좀 앞지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 매출의 절대 강자는 미국이고요. 전체 2,850억 달러를 미국에서 독점하다시피 네. 하니까. 문제는 러시아가 지금 2등인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19%의 무기 매출 마켓 쉐어가
상당 부분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무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세지 않네.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점이 하나가. 그러게 전차 포탑이 다 날아가고 뭐 그렇습니다. 미사일은 거꾸로 돌아오고 예. 저 물량이 어디로 갈까가 지금 굉장히 지금 관심 예. 사항인데 저 물량의 상당 부분이 재래식 무기 쪽은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 시장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폴란드의 그 수준에도 독일하고 사실 붙었거든요.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었는데 핵심은 사실은 아까 초대 말씀드린 가성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전차 200대 물량이 우리나라 전차 한 2배 물량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들어갔는데 사실 방산 시장에서 사람들은 방산 그러면 최첨단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술이 아주 앞서 있다면 일본이 방산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은 이유가 사실 기술은 있지만 중요한 건 양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달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두 가지를 가졌다는 점, 이것이 향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가졌다. 거기에다가 뭐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반세기 이상 그 북한과 대치상을 겪으면서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꾸준히 기술 개발과 현장에서의 어떤 이 활용성이 계속 증대돼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방산 산업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방산의 위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현대로템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가장 또 뜨겁게 각광받고 있는 데가 현대로템인데요. 보통은 우리 뭐 철도 차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K2 전차를 또 수출을 했어요. 현대로템은 어떤 회사인지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로템은 시작은 1976년도에 현대중공업 산하의 철도 차량 사업부가 발족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78년도 현대차량으로 분사됐다가 85년도에 현대전공으로 합병이 됩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IMF가 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철도 차량 사업부가 현대전공이 가지고 있었고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 개를 나라에서 합병을 시킵니다. 이 3사를 합병한 회사가 바로 현재 현대로템의 전신이 되는데 이때 합병할 때 이름이 뭐냐면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를 세우는데 영어로 하면 코리아 롤링 스톡이라고 됩니다. 그러면 발음하면 코로스가 되거든요. 네. 일본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코로스 그러면 일본말로 죽이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요? 일본말로 죽이다 말이 돼서 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뭐냐면 코리아 레일로드 테크놀로지 시스템. 그래서 현재 현대 로템이 되거든요. 레일로드 테크놀로지 시스템이 로템이 되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01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대우종합기기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서 현재는 대주주가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돼 있고요. 현재 이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철도 차량 사업, 레일 사업부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방산인 디펜스 솔루션, 그리고 에코플랜트, 수소 쪽이죠. 이 세 개 사업부가 있는데 매출 규모는 레일로 솔루션이 제일 좋은데 수익성은 역시 방산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작년 매출을 한 3조 2천억 정도, 3조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폴란드에서 수주한 금액이 약 4조 5천억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수익성이 디펜스 솔루션이 좋으니까 역시 영업이익이 아마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철도 쪽 주로 차량이죠. 철도가 있고 방산이 있고 에코플랜트 이런 또 친환경 쪽도 좀 사업 부분에 있군요. 오늘은 이제 포커스가 이제 방산 쪽이니까 현대로템의 방산 쪽에서의 사업 분야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시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주십시오. 이제 디펜스 솔루션 사업 부분인데 뭐 대표적인 것은 K2 전차입니다. 전차, 전차하고 이제 장갑차 쪽인데 이 전차 분야가요. 이게 그 세계적으로 전차를 양산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양산 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고 플러스 기술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CNN에서 보도하기로는 가성비 가장 좋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거기다가 요번에 양산하는 게 3차 양산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투기를 이야기할 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전투기를 이야기하는데
전차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4세대가 와 있거든요. 이 4세대 전차를 양산할 수 있는 국가가 독일과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보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폴란드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이집트에도 들어가고 지금 동유럽 쪽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굉장히 발빠르게 이 재래식 무기, 전차 같은 무기들을 지금 증감시키려고 지금 긴 노력하고 있어서 향후 이 K2 전차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좀 꾸준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로템이 폴란드에서 가져온 게 폴란드 수입하고자 하는 1000대 중에서 190대 분량이거든요. 그게 4조 5천억이니까 네. 1000대가 다 양산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매출이 올라갈지는 좀 가늠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폴란드하고 얘기 조금 더 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공급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네. 전체 뭐 한 1000여 대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이고 폴란드 쪽은 이제 기술 이전 받아서 자국에서 생산을 좀 하길 원하는 것 네, 같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제 수주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많이 보신 분 알겠지만 러시아 그 전차가 와가지고 늪에 빠져서 전혀 가동을 못한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전차라는 게 사실은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전차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개발되었지만 또 폴란드나 각국의 그 지형에 맞게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이 K2 전차의 또 하나의 장점이 현대로템이 현장에 가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게 큰 장점이 된 거고 이번에 그 이 수주의 의미가 어떤 좀 의미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 동유럽 쪽에 수주가 되면서 굉장히 그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동유럽 쪽에 가장 큰 레퍼런스가 생겼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의미는 뭐냐면 이 지금 한 3차 양산 중인데 4차 양산에 대한 양산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양산 경험이 쌓인다는 거는 코스트가 절감되겠죠. 네, 기술력이 그러니까 높아지고.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번 수주로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향후에 동유럽이나 아랍 쪽이나 다른 국가의 이 전차 수출에 굉장히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동 차량 부분에서도 또 이집트로의 수출 소식까지 또 호재가 겹쳤어요. 이 내용도 좀 평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로템의 매출 50% 이상은 역시 레일 쪽이거든요. 네. 하는데 이집트에서 이번에 그 320량,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는 카이로에는 1호선, 2호선, 4호선, 3호선 그 있는데 이 부분에 그 현대로템이 차량을 다 지금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공급된 것은 2028년까지 전동차 320대 분량을 수주를 한 것이고 계약 금액이 약 8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된 건 아니고요. 그 현대로템이 이미 이집트하고 지난 2012년도부터 10년간 꾸준히 차량을 공급해 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가 많이 쌓인 거죠. 네. 이번에 그 전동차는 이제 경쟁자는 중국이 전동차 시장에서 가장 크거든요. 아마 싸니까 중국 국영 기업인 고정체라고 있는데 이게 스페인 철도 운송 장비하고 중국과 스페인과 우리나라가 3사가 붙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따낸 겁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조금 지원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2012년도부터 꾸준히 그 물량을 공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이 이번 수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실적 체크하겠습니다. 실적이 이게 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마치 무슨 뭐 음식료나 소비재를 꾸준하게 팔면서 월 몇 개 파는 이런 게 아니라 수주가 대박이 나면 엄청 수주가 났다가 또 이제 그 공백기가 있으면 좀 줄어들고 네. 이럴 수 있는 좀 변동성은 있는데요. 그래도 매출액 보니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대략 한 3조 정도 매출액을 지금 예상했는데 지금 막 대규모 또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실적 체크해 주세요. 현대로템의 실적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영업이익이 되게 짭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방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에서 수주를 받으면 영업이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마진을 크게 줄 수 없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으로 이제 집행되는 거라서 거기에다가 이 레일 쪽의 영업이익이 되게 또 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흑자가 난 건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제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그 당시에 독일에 매각되는 거 아니냐 말까지 나왔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사실은 전체 매출액의 63% 정도가 레일 쪽이고 디펜스 쪽이 28%인데 이번 폴란드 수주가 또 하나 의미는
매출도 성장하겠지만 이익 곡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이게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국내에 공급하던 것보다 영업이익 곡선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 부분이 사실 현재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예상 매출이 3조 2천억인데 내년에 폴란드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폴란드에 수주받은 금액이 한 4조 5천억이니까요. 이 금액은 2023년부터 이제 본격하게 반영되면 일단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디펜스 쪽만 연평균 2조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면 5조가 되겠죠. 그리고 2차 납품이 본격화되는 2026년부터는 2031년까지 연평균 3조 정도의 매출이 성장하니까 2조 플러스 3조니까 5조 정도가 8조 정도 매출이 되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 곡선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저 그래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래프가 나올 것 같고 그때 되면 현재의 그 현대로템이 주가가 고가라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투자 매력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조금 더 해주시면요. 단기적으로는 일봉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좋게 보시는 분들은 길게 보면 뭐 이제 시작이라는 분도 있어서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또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영업이익이 워낙 곡선이 안 좋으니까 지금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은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동기 대비 한 16%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99.4%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폴란드 수주만 가지고 향후 한 10년 정도의 매출액은 이미 답보된 상태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 폴란드 레퍼런스를 통해서 국제 정세가 조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집트라든지 북유럽, 노르웨이 정도의 수주까지 들어온다면 현재의 주가보다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K방산 그리고 현대로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